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아마 이 케이블 드라마를 통해서 접한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2021년 올해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개정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가 된 이유는 우리의 일상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겠죠.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 국민이나 좀 형사 절차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다고 해도 뭐 어떠한 형식적인 부분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사기 피해자예요. 사기 피해자인데 1억 원 정도의 사기 피해자인데 고소장을 내면은 전에는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 아무 데나 내도 된다. 사실은 수사를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사실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검찰에다 고소장을 내면은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찰에다가 이제 송부해가지고 이거 수사해서 보고해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검찰 아무데나 그 고소장을 내도 됐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마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항 그 범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엔 5억 원이 초과하면 검찰에서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이 있고 5억 원이 밑에인 1억 원 정도면은 수사의 개시권과 지휘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1억 원짜리 피해 소송 사기 피해자가 고소장을 검찰에 들고 가면은 아니 저희 말고 경찰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하죠. 네.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이 고소장을 내면은 이제 검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사를 하고 만약에 수사를 종결 짓고 만약에 이게 기소 의견이면 검찰로 보내고 불기소 의견이면 그냥 놔둬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불기소예요? 사기 피해자인데 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 신청을 이제 검찰에 가서 이 수사 어떠한 그 기록이 검찰에 다시 송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에와 큰 차이는 없어요. 전에도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 기록이 이제 경찰에서 하고 여기서 불기소든 기소 의견이든 같이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1차 종결권이라는 게 만약에 불기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의 어떠한 지휘 통제 없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사기도 고소했던 만약에 제 피해자라면은 경찰이 불기소했을 때 전혀 어떠한 그 지배 개입 없이 검찰의 지배 개입 없이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차에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검찰이 경찰에게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협력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된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검경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서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돼서 경찰이 더욱 어쨌거나 막중한 권한과 업무를 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서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를 얻어야 할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경찰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 저희 JTB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모 경위가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 5천 원 챙기려고 그랬어. 그지? 우리 원래 그래요. 허기처럼 하는 거예요. 원래. 지난달에는 전직 경찰관이 피진정인에게 역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이 공모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에게 청탁을 의뢰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아직 그 5천만 다 말을 못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쳐야 돼? 이런 청탁 수사는 지난해에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한 경감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진안경찰서의 한 수사관에게 조사받는 사람을 잘 부탁한다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감은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말 퇴직했습니다. 법조계는 반복되는 청탁 수사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 이러한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기본적 청량성이나 감시 체제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경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혹은 경찰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은 일반 시민들하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많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인권적으로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게도 직접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청탁 수사 같은 민낯이 반복되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리포터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런 청탁 수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경찰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범죄를 수사하고 나쁜 놈을 처벌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되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요. 뭐 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저를 수사 중에 뭐 체포, 구속도 할 수 있고, 저희 집을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과 어떠한 의무가 같이 따르겠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에 본 사건들은 이제 뭐 극히 일부분의 사건일 수도 있고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주정이 되면서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이 주고 더 큰 책임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슈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큰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과 맞닿아 있는 경찰의 권한이 더 늘어난 만큼 혁신적인 내부 개혁 그리고 철저한 감시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반복되는 경찰 청탁 사건을 직접 취재한 JTB 전주방송의 나금동 기자, 그리고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최민 상임 활동가와 함께 최근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노력들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건을 취재했던 나 기자님,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하다고요? 예, 지난해 말에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진정을 당해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전 현직 경찰관들에게서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이들은 공정해야 되는 수사관이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을 어렵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초에 신변이 위협이 있다면서 제보 의사를 여러 번 철회를 하기도 해서 취재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보도국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책임과 또 제보자의 신변의 위협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을 밤낮 없이 설득을 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증거라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증거의 부스러기들이 모아지고 또 공론화될 때에만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만 사건 해결에 무기가 될 수 있다. 용기를 내달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줬고 JTB 전주방송에서 녹취록을 무사히 공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최근 전라북도에서 불거진 청탁 수사 의혹만도 무려 3건에 이릅니다. 가장 최근 사건부터 살펴보면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과 또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짚어나가려면 먼저 광역범죄수사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관할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관할이라는 게 생겨서 제가 뭐 전주 살고 피의자가 전주 살아서 이제 전주 덕진이나 완산경찰서에 고소를 하겠죠. 그런데 이 관할, 이 전북 지역에서 관할이 없는 게 있어요. 광수대는 전라북도 전체를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선서가 아니라
전북경찰청 소속의 광수대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기동수사대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동수사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2004년 유영철 사건 이후에 그때 일선 서랑 뭐 기동수사대랑 이제 좀 뭐 원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동수사대를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을 한 게 광수대예요. 이제 광수대가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큰 사건, 그냥 아주 묻자듯이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좀 큰 사건이거나 언론의 이슈가 많이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통 이제 광수대가 수사를 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도 조직이 이제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광역범죄수사대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깊이 있고 폭넓은 수사로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 소속의 경찰이 오히려 이를 이용했다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뇌물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건 관계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어쨌거나 전현직 경찰관이 공모를 해서 수사 시에 잘 봐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활동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보도가 되었을 때 사실 많은 시민들이 충격과 분노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혹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무거움과 경함을 떠나서 네. 이런 청탁이 오고 가고 있었고 더구나 전직 경찰관이 그 과정을 중개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되었을 때 굉장히 시민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도 경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있고 그 책임은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서장 혹은 경찰청장이 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리고 사실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실망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 기자님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네, 전직 경찰관은 지난 22일에 구속 기소가 돼서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가법상 뇌물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전직 경찰과 공모를 해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이고요. 또 사건 관계자들에게 현직 경찰관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알선 수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 역시 지난 21일에 뇌물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 간부의 수사 개입 사건.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지난 지역 수사 담당자에게 청탁을 했다. 이건 또 어떤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한 화장품 회사가 지난해 한 창고에다가 10억 원어치의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부 도난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진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덕진경찰서의 한 경감이 그 피의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잘 봐달라라고 하면서 해당 진안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북경찰청에서 감찰을 벌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해당 경감에게는 고작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공교롭게도 지난해가 정년이어서 무사히 퇴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잘 봐달라. 분명한 청탁인데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봉 1개월의 처분 이후에 퇴직까지 무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 활동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엄중한 징계가 모든 어떤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엄중한 징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결과에 대한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어떤 원칙을 세우는 데 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얼마 안 놔뒀다는 이유 때문인 것인지 감봉 1개월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청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분보다 이런 일 자체가 아예 없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외에도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가 뇌물수수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돼서 경찰청 감찰수사계가 수사에 나섰죠.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군산경찰서 해당 경위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하게 됐고요.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정서를 접수를 한 뒤에 해당 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직위 해제를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결국 해당 경위에 대해서 수사 7개월 만인 최근에 기소 의견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이미 경위가 직위 해제됐고 또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뇌물을 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에 수사에 나섰던 만큼 이 청탁 비리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군다나 기소 의견은 송치까지 됐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최근에 이런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청탁 사건들과 함께 투명하게 사실은 진상 규명이 되어서 어떤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검사가 이 사건을 덮으면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청탁 및 비리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공정해지나 했더니 연초부터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서 경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경찰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지검이 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뇌물과 알선 수재입니다. 검찰은 이 전직 경찰관이 지난해 10월 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받은 뇌물액은 1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현직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은 어제 뇌물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비리로 구속되자 전북경찰청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오늘 시군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진교훈 청장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경찰에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모든 감찰 인력과 내부 비리 전담 수사요원을 투입해 내사와 수사 수준의 특별 감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비위경찰관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패고리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이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인권침해 논란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의문들에 경찰에서는 내부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또 내사 종결 사건, 그러니까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을 할 때는 외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성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전북경찰청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경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나 특별 감찰 진행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일단은 쉬운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제 뭐 전화를 받거나, 사실 전화 엄청 받을 거예요. 수사할 때 좀 중요 사건이거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도 엄청 받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적 어떠한 직업윤리나 내적 도덕적 충족이 되지 않는 한 뭐 전화 받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찰 직무 집행이나 본인이 수사함에 있어서 높은 직업 윤리, 그다음에 높은 도덕적 충족, 그다음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여기에서 무관용,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여기서 당신이 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무관용 원칙 등이 같이 맞물려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좀 개인의 양심적인 어떤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최민 활동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최근에 발표한 대책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에 경찰청에서 청탁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네.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다시 확인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유권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소를 안 지르니까요. 네. 하지만은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혹은 이것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 기자님은 취재 후에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전북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부서를 외근 감찰한다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25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경과를 가진 인력은 한 790여 명, 그러니까 8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감찰 인력 1명이 수사관 40여 명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결국 감찰 인력들도 전북경찰청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부 직원들이 내부 직원을 또 감찰을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감찰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경찰 비위 근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책들이 필요할까요, 활동가님?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직업 윤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경찰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의 권한이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파급이라고 하는 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경찰 내부의 좀 자성, 경찰관 스스로의 좀 자성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자구책이라고 몇 차례 계속해서 발표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물론 경찰 관련 법안들이 바뀌기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 등이 되긴 하지만 시민사회, 그러니까 민주적인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사례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모두가 다 청렴하거나 모두가 어떠한 잘못을 안 저지른다고 어떠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2,000명이고 그다음에 그 외까지 합쳐서는 한 10,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계세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이에요. 사실은 그중에 워낙 강력한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고 누군가를 범죄자도 만들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화도 받고 누군가의 부탁도 받고 하겠어요. 거기서 네, 또 특히나 지역사회가 좀 좁죠.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돈이 안 걸리는, 본인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돈이 안 걸리면 그냥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잘 봐주는 건. 근데 사실은 돈이 안 걸리다 하더라도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범죄가 없는 걸 있게 하거나 범죄가 있는 걸 없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높은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무관용 원칙, 이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 기자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긴 하지만요. 일단 이제 앞선 보도에서 살펴보면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건 관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수사 끝나기 전에 돈을 줘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원래 룰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정 부분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앞서서 얘기가 됐듯이 아주 작은 청탁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엄격한 내부 문화 정착이 또 필요할 거고요. 또 결국은 경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직시하려는 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경찰청 일부 간부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인가라는 부분을 정말 돌아보고 또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청탁 비리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2018년 6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경을 협력 관계로 설정해 경찰의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검찰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지만 사건 송치 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사후 통제 권한은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형태의 통제권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5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진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도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도 그렇고 이제 뭐 배상 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각각 20억, 15억씩 배상을 해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검경의 자의적인 수사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서 또 이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또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우리가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각각이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바로 서고 또 국민들도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가님.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권 침해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경찰의 과오, 검찰의 과오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각각의 공무원, 당시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배상을 법원이 물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전 저희가 살펴봤던 사건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다면은 인권을 보장하는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 그 출발점입니다. 인권 보장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은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반성하고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서 인권 보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사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민생 범죄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만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만약 혐의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네. 문제는 이런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려면 법률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역량을 갖춘 일선 경찰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팎의 우려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 전문성을 기르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도 사실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근거리에서 이 사건들을 지켜보고 늘 매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제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고 그때 그럼직한 일들이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최초의 문제점은 사실은 경찰에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걸 범죄자로 만들고 이제 거기에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위조도 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사실은 거기에 사실 시정할 수 있거나 그걸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있었고 법원에서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느 하나 거기에서 바로잡아지지 않고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없이 흘러간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한데? 문제가 있었는데? 라고 할 정도가 사실 되니까 재심까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떠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사실은 하나의 일단 수직적인 관계로 돼 있었던 거죠. 그쪽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쁜 놈은 빨리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 어떠한 동일한 선상에서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경찰하고 검찰, 우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검찰이 생겨난 거는 이제 어떠한 원인이냐면은 한 18세기 프랑스로 가볼게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이제 경찰이 경찰 행정으로 해서 그냥 막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 보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서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인권 침해나 강압 수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경찰 행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통제를 좀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진짜 무고한 사람도 생기고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차원에서 검사가 생기는 거죠. 검사를 두고 이 사람들이 수사의 영역도 우리가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검찰은 사법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행정부에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의 영역까지 다 모두 다 이 사법적 통제를 받자 해가지고 검사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비슷해요. 어느 나라 검사는 소수 정예고 경찰은 많은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 직접 수사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정치인, 재벌든.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죠. 사실 근데 그전에는 상하같이 수직견같이 되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비슷한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계속 변화가 된 거죠. 경찰도 힘이 세지고 우리도 왜 니네가 마음대로 우리를 쥐락펴락 하려 하냐. 검찰도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제대로 보겠다. 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적절히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을 봐야 하는 거고 검찰 권력이 이제 너무 세지니까 사실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견제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검사들의 권력이 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런 사실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공수처도 생기고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좀 권력을 동시에 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시민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수사 행정이 되고 있구나, 수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지역에서의 사건들이 자칫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원래 의미나 원칙들이 훼손됐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끼게 된다면은 과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은 다시 의문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 제대로 보여줘야만이 앞으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행이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금동 기자님은 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얘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억울함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경찰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시민들을 수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떤 조그만 법률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딱 던지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경찰 말에 있어서 내가 그냥 따라야겠다. 내가 이제 자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기보다는 경찰 말이니까 그대로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우리랑 정말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계속 접촉하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말 직업 윤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친절한 경찰로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부 혹은 부탁의 말, 세 분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이런 사건들은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재벌 아니면 정치인 이 정도 외에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있긴 한데 아마 전혀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없고 검찰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의견, 그러니까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이 정해지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사실은 경찰이 너무 무서운 조직이라는 거예요. 아마 12만 명이나 되니까 경찰 개인 한 분 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 검찰이 세지 우리가 뭘 세? 우리는 아무 힘 없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구 하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누구 하나를 범죄자를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다 사실은 경찰이 하고 검사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가지 사건을 본인 혼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이 실제 맞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대부분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경찰에서 무슨 사건이 많이 생겼다, 뭐 되게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2만 명이나 되는 경찰의 일부의 사건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어떠한 경찰 분들은 올고든 어떠한 직업관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어떤 직업에 충실하신 분일 테지만 네.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한 명, 두 명, 뭐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한 명, 두 명이 생겨서 누적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생기는 거고, 나도 그럼 전화하고, 나도 누구 빽있으면은 뭐, 나도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1차 종결권을 지금 경찰이 가지게 됐어요. 사실 뭐 본인들은 어차피 이해하면 그만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제 경찰이 그 담당하는 사건을 쳐다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만큼 더 조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니까 괜찮아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좀 그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예. 네, 조직 내 소수의 사람들이 물을 흐린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나 기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결국 검경 수사권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정말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으로 재편된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런 비리가 말끔히 정말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면 역량은 없는데 덩치만 키웠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결국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의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동가님 얘기해 주시죠. 사실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일선 경찰관 분들께 좀 가족이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런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더구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이 경찰 조직이 잘못된 수사나 어떤 행정을 하게 됐을 때 돌아오는 어떤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시민사회나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사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가령 뭐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법률상 만들어야 가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을 했었는데 경찰 내부의 어떤 대책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 썩은 뿌리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기둥을 바로 세워서 어려울 때 힘과 버팀목이 되어줄 민중의 지팡이, 그런 경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